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자율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서 점점 제가 옷을 벗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각 당 후보들 공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4강전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그 떨어진 후보들의 그 4강에 든 후보들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어제 보니까 양양자 후보가 한동훈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철호 도지사가 김문수 후보를 지금 지지선언했죠. 지난번에 박근혜 기념관이 있어요. 저 상암동 YTN 앞에 네. 박근혜 기념관 거기서 두 분이 박근혜 그 동상 앞에 사진도 찍고 그런 걸 했습니다. 네, 네. 그런 걸 하는 것은 경선 끝나면 가겠다는 거죠. 미리 시그널을 준 겁니다. 네. 나경원 의원도 햄버거 김문수 후보랑 또 회동을. 햄버거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막 나란히 오늘처럼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그때 뭐 연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어요. 예, 연대한다고 했는데 4강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잠시 이제 서로 각을 두고 하다가 4강에 못 들어가니까 원래 우리 본심은 그거예요 해서 이제 합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어제 윤상현 의원도 뭐 총괄 선대위원장, 네, 네. 예, 장동혁 의원이 총괄 선대 총괄 본부장. 선대 본부장. 광화문 우파들이 다 김문수 후보한테 모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각 캠프로 이제 점점 새가 결집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그 후보 개인의 어떤 캐릭터도 중요하고, 또 특히나 이 탄핵 국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보수정당 내에서는 이 탄핵 찬반의 어떤 그 태도, 행태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고, 네. 그러나 역시 이제 선거에는 공약이죠, 정책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책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최근 이재명 후보가 네. 중도 외연 확장, 그리고 스스로가 보수라고 칭하면서 성장을 외치고 있거든요. 이거 좀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진정성이 없고, 그것은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지금 부자 몸조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된 것처럼 안전하게 인터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스피커 켜져 있습니까? 확장기가 있으면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끄고 그냥 맨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엄청나게 대통령이 된 것처럼 몸조심을 많이 한다. 몸조심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뭐 머스타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또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적을 하셨잖아. 강하게 하셨잖아. 우리 방송을 봤나? 산업화에서 근대화, 도시화로 바뀌는 거랑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산업화 정책, 그리고 근대화,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을 지금 먹사니즘, 잘사니즘. 아니, 영어에다가 니즘을 붙이면 이것은 영어입니까? 뭡니까? 이 한글에 대한 모욕이죠. 제가 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글로 하면 물질주의에서 가치 중심으로, 그러면 그것이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 근대화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과거 거 쓰지. 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 한 거 그대로 쓰잖아요. 지금 여기 민주당 핵심들 여기 태극기 달고 있어요. 태극기가 한 명 한 명 더 늘어나요. 태극기 다른 사람은 같은 핵심 멤버라는 뜻이에요. 이 태극기가 원래 보수의 상징인데 네. 이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걸 살살 가져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물타기를 잘해요. 지금 이제 뭐 본인들이 보수다, 뭐 성장 이렇게 외치는 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을 극으로 몰기 위해서 자기들이 보수인 양 계속 이제 하는 거고, 계속 밀어내는 거죠. 네, 태극기 달고 보수를 또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거네요. 그 뻐꾸기 알죠? 네. 뻐꾸기 왜 알아요? 그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알을 낳아서 그 뻐꾸기에서 알을 깐 다음에 처음엔 똑같죠. 그 다음에 뻐꾸기가 점점 커지니까 그 다른 새 그걸 다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떨어져 죽이잖아. 네.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밀어내기. 밀어내기죠. 참 민주당은 뻐꾸기 같은 정당이다. 참 이걸 예. 성장과 분배를 자유와 평등의 가치로 서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아니 분배와 평등을 주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당이
자유와 성장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일당 독재예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때 뭐 집안에서 보면은 어떤 솥은 솥 역할을 하고 물은 물 역할을, 쌀은 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솥과 쌀과 물을 혼자 다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탈이 생기죠. 탈이 생기죠. 틀림없이 탈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입법부 장악하고 나서 지금 행정부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마음대로 하겠다. 딱 그 비유가 맞네요. 네. 솥은 솥이어야 되고 쌀은 쌀이어야 되고 불은 불이어야 되는데 내가 다 하겠다. 아니 안 할래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천과 세종 지역 유관단체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는데 사실 뭐 영남권에서 특히 이제 부울경에서 부산은 인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300만이 넘는 곳이고 부울경까지 아우르면 550만이 거의 뭐 700만까지도 되는데 부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환영하겠죠. 환영하죠. 네. 정치인들은 그 대신에 또 충청이나 인천에는 또 다른 걸 주겠죠. 그 충청 지역에서 이제 후보자 토론을 하면서 부인 김혜경 씨가 충주 출신이래요. 네. 그래서 자기가 충청도의 사위다 이러면서 세종의 그 세종의사당 이건 지금 법으로 통과돼서 당연히 만들려고 하는 거 설계하고 아니에요? 있는 겁니다. 네. 세종의사당 만들고 그다음에 세종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충청을 과학과 행정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이거 역시도 저 충청도 출신이시잖아요. 네. 호응이 어떻겠습니까? 충청도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 스윙보트에 능하고 충청을 이긴 후보가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대 대선을 보면은 충청에서 특히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이라든가 하여튼 이겨요. 네. 그래서 충북이라든가 충남의 이 충청 표심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재명 후보 보면은 그런 것은 부산을 먼저 챙긴다는 것은 아니 그 부인이 그 충청에서 충청의 사유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먹힐까요? 실질적으로 이득을 주는 사람, 네. 저 지역 발전, 탕평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미 국회의사당 내려간다고 했고 그래서 세종시에 지금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이전부터 해서 그런 것이 계속 있어 왔고 근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뻐꾸기 소리만 울리는 거죠. 선거 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충청을 위해서 뭔 커다란 그런 이슈, 여당과 야당, 아니, 보수와 진보,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기타 후보들이 충청 공약을 잘 하는 쪽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하는 공약들 중에 좋은 뭐 괜찮은 공약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뭐 이런 거는 다른 당에서도 좋은 거는 빨랑빨랑 가지고 와가지고 물타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잘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그 돈도 많이 나오고 의석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보다 돈이 많이 나와요. 민주연구원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정책 개발하는데 많이 쓰는 거니까 네. 그만큼 국민의힘보다 상당히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건 훨씬 더 투자 대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앞서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여기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책 경쟁을 네. 선의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뭐 해수부 부산 이전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부산 사람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나 사실 지금 이제 정부의 거의 대부분 특히 국회가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사무실이 있고 여기 또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다. 지금 공무원들은 난리라는 거예요. 서울 세종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데 여기 세종에서 이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도대체 그러면 길바닥에 시간 다 깔고 일은 언제 하냐.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괜찮지만 현실성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차차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다음에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공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가에 반값 월세촌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버스비 무임 승차하겠다. 뭐 지하철은 지금 65세 이상 공짜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는 아니니까 버스에도 무임 승차 도입하겠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게 성별 구분 없이
저희 이제 지금 군인들이 점점 부족하잖아요. 네.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성별 구분 없이 군 가산점제를 다시 없어진 거를 다시 복구하겠다. 그리고 여군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5개 서울을 만들어서 이제 뭐 지방 도시들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남녀였던 뭐 군은 뭐 군대 가는 것은 남자의 전유물이었고 그런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AI 시대 무인기가 저 싸움을 대신해주는 로봇가 싸움을 대신해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남자의 어떤 힘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군에 경찰 이런데 과거의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에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이제 선거 때 표심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갖다 주면 여성표가 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군 복무는 그 후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가산점을 많이 준다? 그렇게 되면 여성표, 2030 여성표가 상당히 달아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2030 남성들은 보수, 그리고 여성들은 진보. 지금도 그런 것이 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군과 관련돼서는 보수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은 그것을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표를 의식하기보다도 어떤 국민들의 통상적인 생각의 흐름을 쫓아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치는 결국은 표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떤 모든 지지층한테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한번 봅시다. 또 정책을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 정책을 막 얘기하면 좀 따분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책을 중요시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도자가 나와서 지도자가 그가 속한 정당과 함께 어떤 정책으로 우리의 미래를 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은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정보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우리 유권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그 이미지 정치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뽑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국가를 얼마나 잘 경영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책적인 깊이가 있고 그 제시하는 정책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현됐을 때 국가에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좀 제발 정책을 보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지탱되는 건 세 가지 정신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이 있는데 그 정권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생명을 보살피지 못했어. 그러면 그 정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에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예요. 어떤 자유를 우리가 억압하거나 속박하거나 탄압을 하면 그 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권이에요. 우리 재산을 누가 뺏어간다. 정권이 뺏어간다면 정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후보들이 공약하는 걸 보면은 우리 재산을 세금을 많이 뺏어가서 그걸로 그 돈으로 자기가 인심쓰듯이 하는 후보는 X예요. 다만 기존에 있었던 세금을 알뜰살뜰 해가지고 빚내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정책으로 이 돈을 다시 재구성해서 뿌리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과거에 남미 왜 망했습니까?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어요. 그때 남미에 대통령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시청자랑 인터뷰를 합니다. 나도 누굽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여기 다리가 없는데요. 이 다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런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내일부로 공사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놔줘가지고 망한 거예요. 네. 그런 대통령이면 안 된다. 그렇죠. 이 공약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의 미래를 더 풍요롭게, 국민을 더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양을 그렇죠. 만드는 거야지.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김문수 후보 공약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네요. 대학가 지금 뭐 대학생들 기숙사는 거의 1년 뭐 많으면 한 2년 정도밖에 못 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기숙사 한정되어 있으니까 신입생들 들어올 때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 온 학생들은 어딘가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희 딸이 이제 올해 1학년 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네. 체험을 해야 됩니다. 네. 지도자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살만한 괜찮은 오피스텔을 구하려면 한 달에 월세를 거의 1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진짜 물론 뭐 고시원에 살 수도 있고 뭐 50만 원 정도 안 하나요? 아니요, 서울은? 100만 원 정도 100만 합니다. 원이에요? 80에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관리비까지 하면은 진짜 평균 100만 원이거든요. 웬만한 가정에서 그거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가 반값 월세존 이거 도입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아니 오피스텔은 지을 때는 오피스텔인데 또 주택수에 넣어가지고 뭐 종부세, 일가구 이주택 뭐 네. 이런 거에 다 또 제약이 걸리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을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처분하면 매년 5%씩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아주 좀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썼고요. 그다음에 출산부부와 독립세대가 독립된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사는 아파트, 세대 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거 저 상당히 궁금하네요. 세대 공존형 아파트가 뭔지. 그 박수영 의원이 우리 이제 김문수 캠프의 정책 본부장이잖아요. 네네. 그 과거에 경기도지사 할 때 3년 반이나 경기 부지사 하면서 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부산 의원 하버드 출신이시죠? 아시는구나. 네. 그래서 정책통이에요. 그래서 네. 매일 9시에 김문수 정책회의? 캠프는 네. 아니 정책을 발표해요. 매일 9시에.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공약이 그러니까 매일 나왔군요.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확실한 그런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5개 서울을 전국 어디에 어떻게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과 정조환경, 그다음에 교육 뭐 이게 다 어우러진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뭐 과거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참 현실적으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네. 다음 공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의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의료 대란을 내가 집권하면 바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해결한대요? 예? 어떻게 해결할까? 뭐 묘안이 있겠죠. 이재미 후보는 네. 잘 이게 비껴나가잖아요. 네. 이재미 후보는 의료 대책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의대 사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의료 사태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누가 못해요. 그렇죠. 알아서 협의하면 그냥 네. 하겠다.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타협을 이루는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하고 지도자 네. 결단이 필요한데 그렇죠.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 원위치 했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지금 뭐 3,000명인가 필요하다 1년에. 네. 근데 이거 앞으로 심각해요. 2030년만 되면 인구가 급감하니까. 아니 의료인이 너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증원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데. 그렇죠. 이제 과거 정부부터 계속 증원해야 된다는데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승부를 걸어서 칼을 뺐는데, 야 개혁은 정말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기득권들의 개혁이 반발, 실패하면 혁명에 실패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이렇게 지금 헌재 판단까지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갔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대를 늘려야 된다. 이제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공의대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했는데 이거는 의대 증원 시즌 2라면서 강하게 어제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이분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장을 좀 더 잘 알고 하는 얘기 아니겠냐. 이 공공의대는 사실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필수 지방의료로 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 공공 이런 글자 들어가면 공공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의대 인력만 늘리려는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없앴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제안한 수준이 그냥 의대 정원 늘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을 모르고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기본, 무상, 공공만 외치는 거 이거 자체가 진짜 뭐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의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민주당 책임도 크죠. 그죠. 뭐, 근데 예. 민주당은 안 하잖아요. 그 본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그 의무감, 책임감, 내 역사에 내가 이것을 근데 국민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리고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로 이미 많이 와 있고 다원 이익주의 사회로 가기 때문에 집단 이익주의가 지금 꽉 뭉쳐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한 곳을 깨면 한 곳이 무너져요. 그럼 이게 덮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개혁을 하기가 우리 사회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말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 그렇죠. 세계 경제 어려워지면 국민들은 또 못 참아요. 만약에 3개월, 5개월 돼서 경제 지표가 엉망이 되면 이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 공약으로 보면 뭐 공약이 이제 뭐 매일 그냥 하나씩 나오는 데도 있고 뭐 전반적인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한데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누가 가장 준비가 잘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또 누가 또 잘 됐다고 평가하면 또 그쪽 편이냐 그렇게 하는데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뭐 김문수 후보는 오랫동안 의원 3번, 장관 2번, 경기도지사, 지사 2번, 또 장관까지 했죠. 네. 장관 노동부 장관 한 번 했고 네. 경산호 위원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네.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당 대표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몇 살에다가 시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지난번에 띄셨으니까. 19대 네. 대선에도 나왔고 거기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뭐 한동훈 캠프도 많은 사람이 가 있고 네.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건 뭐 선거 때마다 나와서 그 스태프들이 또 선거 때마다 또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수시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그런 노하우가 녹여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자유통일당은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대선 출마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네. 내일 오전 10시에 아니죠. 내일이 아니죠.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저기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합니다. 뭐 어떤 말씀을 하는지 들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언급한 내용이 그겁니다. 공수처 해체, 중앙선관위 해체, 헌법재판소 폐지, 국회 해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무너졌기 때문에 4.19, 5.16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지금 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체제 전쟁 중인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 이게 시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큰 틀의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죠. 네. 모 방송에서
각 정당을 그냥 모두 까기 했어요. 모두 까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국회 방탄복에다가 최강의 방탄복을 입겠냐는 거냐. 당내를 사당화한 사람인데 법치와 민주주의가 걱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 이낙연 대표보고 같이 연대하자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보고 오라는데 국힘은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뭐 계엄과 탄핵 관련해서 반성과 모든 걸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 뜻이 같으면 누구나 하고 연대하겠지만 그러나 아무나 하고 손잡지는 않겠다. 한덕수 추대위 동참설에서도 자기 뭐 그 추대위에 간다고 그 아까 보도 자료가 났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정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쪽이 조급한지 과장된 얘기고 사람이 수단이 아니다. 또 덧붙인 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님께 이제 정계에서 퇴장해야 된다. 정광훈 목사님은 뭐 정치 물정을 모르는 분도 아닐 텐데 좀 자중하시라. 뭐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시고 이분의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런 걸 보면 저도 평론을 하지만 평론가들이 저렇게 해요. 평론가들은 하기 쉽죠. 전부 다 까면 되니까. 뭐 까니까 모두 까기니까 평론가들은 일단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는 건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뭐 정치에 어떤 일말의 꿈이 있다. 앞으로 포기하지는 않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뭐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1심에서 내란죄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네. 재판이 끝나봐야지 이것에 대해서 반성을 할 거 아닙니까? 재판에서 내란죄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의 그런 행위를 왜 우리가 반성을 하고 비판해야 됩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다음에 그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헌법에도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간과하고 정치를 했던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어떤 언술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이낙연 후보 측에서 먼저 제기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시지만 민주당으로 가시기는 이재명 후보가 있는 한은 가시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럼 결국은 이분이 뭐 새미래 민주당이 지금 현재 그 원내 의석이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원내 의석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은 본인의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크게 판단을 하기가 쉽지 뭐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본인으로서 갈 수 있는 곳은 뭐 소위 말해 보수가 빅텐트를 치며 그쪽으로밖에 갈 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닌가요? 그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실패하면 네. 민주당은 분당이 바로 될 거고 네, 네. 분당이 돼서 호남 정당,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새롭게 과거의 DJ 민주당처럼 출범을 할 때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예비하고 네. 만약에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고 연대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린 다음에 민주당이 분화가 되면 거기에 주인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럼요. 여기 나와서 연설하는 동안 DJ 정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그래서 하셨군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여지없이 분화를 했어요. 네. 수도권 중심 정당과 호남 중심 정당으로 해서 지방선거를 따로 치릅니다. 네. 그래서 호남에서 석권, 수도권에서 일정 부분 얻고 나중에 대선에서 또 합칩니다. 총선에서는 또 헤어지고 이런 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다시 분리, 분화 이것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 김경수,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잘못됐을 경우 끝까지 해서 패배했을 경우 그때 가서
우리가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좀 질타를 받아야 되겠네요. 아무리 지금 급하다고 해도 이낙연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본류인데 뭐 하려고 제가 볼 때는 그닥 영향력도 없어요. 근데 여기 가서 왜 오라는 그런 제안을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안을 이제 하는 겁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0.1%라도 시너지 효과 플러스가 된다면 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오지도 않을 사람이고 지금 아니 근데 택방만 받는데.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올 사람입니다 지금. 절대로 옵니다. 아 그거는 모를 일이다. 그럼 오죠. 당연히 오죠. 그렇죠. 국민의힘으로 바로 그러면- 못 오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장관 몇 석을 달라. 뭐 지방선거 공천을 얼마 달라. 뭐 그런 것이 이제 이면으로 아마 그렇게 정치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 이면적인 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권이 딱 잡으면 네. 그런 딜하고 이면적인 합의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되는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네. 뭐, 국민의힘으로 바로 못 오더라도 만에 하나 한덕수 총리가 또 출마를 하면 같은 또 호남 출신이고 하다 보니, 그쪽으로 합류해서 은근슬쩍 국민의힘으로 발을 걸칠 수도 있지 않나. 그럼요. 참 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인들의 합종연행, 뭐, 어떻게 지갑 변동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자민련의 김정필 총재랑 합했습니다. 두 분은 5.16부터 해서 원수지 않았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종필은. 네. 그런데 둘이 합쳤어요. 네. 그래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1년 만에 또 대통령이 또 김종필 총리를 찾잖아요. 네. 그것을 소위 말해서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팽해서 찼어요. 그런 것이 정치의 세계입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에 참 제가 감히 좀 뭐 한마디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좀 사람을 키워서 어떤 이런 위기가 오더라도 자체적으로 후보를 낼 생각을 하고 그 후보의 영향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외부에서 정체성이 뭐 어떤지도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차출해가지고 누구를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켜줬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그런 행태가 좀 반복되는 것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감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좀 제발 당 내에서 자당 내에서 사람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네. 질타를 좀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날씨 앞으로 더 뜨거워질 텐데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